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폴리스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대표적인 폴리스, 아테네랑 스파르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세계를 정복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변두리에 있던 조금 야만인 취급받던 그리스인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리스를 정복했죠. 그리고 나서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해요. 그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오늘은 그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거대한 제국을 형성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짧게 존재해요. 기원전 4세기 후반에 정말 잠깐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대 그리스 이야기하면서 기원전 7세기에서 4세기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바로 뒤 이어지는 시대라서요. 이 시기의 중국은 마찬가지로 춘추 전국 시대, 우리나라는 고조선, 그다음에 서아시아에서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있다가 이제 알렉산드로스와 맞붙어서 멸망하게 되죠.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제 그리스 세계로는 부족하다. 이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러 떠나야겠다. 그래서 정벌을 떠납니다. 동쪽으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동방원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쪽으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있던 유럽, 페르시아 제국과 인더스강 유역까지니까 아시아, 그다음에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에 있죠. 아프리카. 그래서 세 대륙에 걸친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인더스강 유역 더 넘어까지 진출할 수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더 멀리 가면 우리 지금 집에도 못 가고 몇 년째 당신 따라다니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멀리 가면은 우리 진짜 평생 집에 못 간다. 이러면서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인더스강 넘어서 더 넘어까지 정복하는 것.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혹시라도 부하들이 반대 안 하고 알렉산드로스 하자는 대로 계속 갔으면은 얼만큼 더 정복을 했을까?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정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죠. 자, 이렇게 알렉산드로스가 세 대륙에 걸친 제국을 형성하게 되면서요. 지중해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교역로가 개척이 됩니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 금방 멸망하고 그 자리에 그 일부에 이제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을 때 한 나라가 있었다 그랬고 한 나라는 실크로드를 개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서역 지방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리고 서역 지방에서 지중해까지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에 교역로가 개척이 되고 그래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서교역로가 개척이 됩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요,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요, 그 영토에 이제 사는 사람들을 융합하고자 했어요. 동쪽과 서쪽을 융합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점령하고 다니면서 곳곳에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여기저기에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볼 텐데요. 이제 그리스인들, 이주한 그리스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성장시켜서 헬레니즘 문화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이 지역에서 한동안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동서융합을 시도하면서 현지의 제도와 관습을 존중합니다. 무조건 그리스식으로, 마케도니아식으로 해라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현지의 제도와 관습과 문화들을 존중해서요. 스스로도 이제 페르시아 정복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황제들이 이제 전제 군주, 그러니까
약간 신과 같은 존재처럼 이렇게 군림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또 본인도 본받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기한테 좋은 거니까 따라하고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도 보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장려해서 이제 혼인 정책 우리 저번에 위진 남북절 때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두 문화를 융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국가가 오래 가지 못해요. 알렉산드로스가 죽으면서 바로 분열이 되어버립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전쟁 왔다 갔다 한게 10년이 조금 넘어요. 어, 그러고 나서 죽은 이후에 금방 분열이 돼요. 인더스강 유역까지 갔다가 부하들이 반대했다 그랬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잔치를 열었는데 이제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이 나서 죽었다. 그 열대 지방에서 이제 전염병에 옮아서 풍토병에 걸려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 독살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제 죽어가는 모습에 이제 뭐라 그러지? 풍토병, 말라리아 같은 거 그런 거 걸렸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죽으면서 후계자가 없어요. 어, 내 다음 왕은 누가 될 거야? 라고 정해놓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복하면서 뭔가 체계적인 국가 체제를 갖춰놓지 않았어요. 일단은 장수들한테 야, 나 저쪽 더 정복하고 올 테니까 너가 여기 잠깐 관리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장수들을 놓고 자기는 계속해서 정복하러 다녔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알렉산드로스 죽은 이후에 그 장수들이 자기가 이제 맡았던 그 지역을 차지하고 나머지 영토까지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분열되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다른 나라들이 파르티아 같은 나라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서아시아 지역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파르티아, 뭐 사사랑조, 페르시아 쭉쭉쭉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스 지역은 계속 분열된 상태로 있다가 로마가 성장하면서 로마의 영향권 안에, 서아시아의 일부 지역도 이제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파라오가 돼서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스 문화는요, 이제 폴리스의 자유로운 시민 생활의 바탕을 둔 독특한 문화다라고 하는데요. 폴리스에는 이제 시민들이 있죠. 그에 반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처럼 자유롭게 또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던 반면에 외국인처럼 권리가 제한된 사람들, 또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중심적인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는요,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가지는데요. 상대적이라는 말은요, 이후에 이제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크리스트교, 기독교 문화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들 생각해 보면요,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들이 그리스 문화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는요, 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 신화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들이 있어요. 제의 제전이라고 부르는데 종교적 행사들도 있고요. 신비적인 신탁을 받는다거나 신의 의견을 묻는다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은 이제 정말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사상들이었죠. 근데 이제 중세 시대 이후에 크리스트교가 유럽 사회를 지배하면서 신중심적인, 물론 이제 신의 인간의 욕망을 투영해서 정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신의 뜻을 따른다, 신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폴리스의 자유로운 시민들은요, 그 시민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아테네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페리클레스 시대에 모든 사람들, 성인 남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죠. 어,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을 할 필요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적인 참여, 내가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을 갖추고 뭔가 뽑혔을 때 내 열심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스 시대 때는 이제 철학이 발전하는데요. 먼저 자연 철학으로부터 이게 출발합니다. 이제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흙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원자라는 것을 생각해내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요. 이제 뭔가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아니야, 절대적인 건 없어, 모든 건 상대적이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철학자들 보면요, 소피스트가 있는데요. 소피스트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에요.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변론가들이 있었습니다. 수사학자들, 이제 어, 정치에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특별히 참여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자기의 말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정치에서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은 없어요,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방법,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소피스트들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아니다, 진리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다.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 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있죠. 이제 이들이 서양 철학과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크리스트교 신학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다양한 학문에 관심을 가져요. 뭐 정치학, 과학 뭐 등등등등. 그래서 서양의 학문 기초를 닦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문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서양 학문 같은 경우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그림이 이제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특별히 철학이 다양한 폴리스에서도 발달했지만 아테네가 제일 발달을 했다. 그래서 아테네의 여러 철학자들 또 그 이전과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데아라 그래서 형 이상학적인 것, 추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땅바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그림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보면서 어떤 것들을 상징했을까 찾아보는 것도 역사를 공부하는데 재밌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건축과 조각에서 조화와 균형의 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체를 그릴 때도 굉장히 이상적인 인체의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요. 건물을 지을 때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파르테논 신전, 황금 비율 이야기했죠. 그런 정확한 비율을, 정확한 균형을 추구했던 것이 그리스 시기의 이제 문화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스 문화는
온전히 그리스인들만이 만들어낸 독창적인 산물일까?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안 받았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아래 이제 힌트가 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아래 힌트가 되는 그림들이 있는데 어,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이집트의 그림과 그다음에 에게 문명의 그림과 그리고 그리스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석상들이 보이죠? 이집트의 석상과 초기 그리스의 석상과 후기 그리스의 석상이에요.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뭔가 유사한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리스 문화가 온전히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독창적 산물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 저기 26쪽 살펴봤던 내용들 한번 고민해 보면은 어, 해답이라 그러긴 뭐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제국을 만들고 그리스인들을 여기저기 이주시키면서 만들어진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인데요. 이 헬레니즘 문화 시기에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이 사모트라케의 니케, 승리의 여신이죠. 그 외에도 밀로의 비너스라든가 이따 나오겠지만 라오콘 군상 같은 것들이 이제 유명한 작품으로 있습니다. 어, 이 헬레니즘 시기에는요.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가 융합이 되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을 이주시켰죠.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해서 그 지역에 살아가면서 다른 새로운 문화들, 그 지역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쨌든 지배하는 민족이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화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말의 뜻도요. 그리스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요소가 융합되었다 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전부 그리스 문화다. 거기에 다양한 게 조금 양념처럼 더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는 개인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 문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스 문화는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를 중시합니다. 우리 폴리스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폴리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돼. 근데 그 그리스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그리스 사람은 나 혼자야. 몇 명 없어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화로 변모하게 되고 또 넓은 제국, 금방 멸망하긴 했지만 넓은 제국 안에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면서 세계 시민주의적인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좀 더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는요 도시 중심의 문화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여러 도시들이 있었죠. 새로운 도시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먼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 시기에도 철학이 발달하는데요.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요. 스토아 학파는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주창했는데 감정을 절제하고요 이성적인 삶을 추구해요. 이성을 따라 사는 삶. 그러기 위해서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욕심을 절제해야 되고 욕망을 절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나중으로 가면요 로마 시대까지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성적으로 마주하는 상황들을 대처하는 방법 이게 더 발전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처세해 나갈 거냐 처세술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가 주창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이제 삶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의 평정, 평화를 추구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좀 변질이 돼요. 마음의 평정, 평화 이거를 마음의 행복, 정신적인 쾌락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정신적인 쾌락, 배움의 즐거움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갔으면 계속해서 추구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변질이 되면서 쾌락에 꽂히게 돼요. 무엇이든 쾌락. 음, 뭐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하면 안 될 그런 일들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제 헬레니즘 시기에 또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 이슬람 문화에서도 그랬고요. 인도도 그랬고 좀 동서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서 이런 기술들, 과학들 많이 발달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오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들, 또 새로운 이론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학과 기하학과 물리학과 천문학이 발달하고요. 나중에 이 지역에 또 이슬람 세력들이 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 헬레니즘 문화권이 있던 지역에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술에 있어서는 이 헬레니즘 시기에는 인간의 육체와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서는 이상적으로 8등신 막 이런 걸 얘기했다면은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실제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반 던지는 사람 봤으면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표정이 없어요. 어, 몸은 비율 되게 좋고 멋있는데 표정이 없고 그래요. 근데 헬레니즘 시기에 보면은 이제 육체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상적이진 못할지언정 훨씬 사실적이고 그리고 얼굴 표정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헬레니즘 문화가 헬레니즘 양식이 이제 인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죠. 그래서 인도에 대승불교가 나타나면서 이제 부처님을 조각으로 만드는 간다라 양식이 등장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다라 양식은 나중에 등장하는 굽타 양식에 비해서 좀 더 사실적이고 서구적인 모습들 띠고 있다 그랬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볼 거예요.